달걀만한 씨앗. 어느 날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골짜기에서 놀다가 가운데에 줄이 그어진 달걀만한 크기의 씨앗같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물건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5코페이카를 주고 그것을 샀다. 그는 그것을 도시로 가지고 와 귀한 물건이라며 황제에게 예물로 바쳤다. 황제는 여러 학자를 불러 모아놓고 이것이 대체 어떤 물건인지, 달걀인지 혹은 씨앗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학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암탉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 창문 위에 놓여있던 그것을 쪼아 구멍을 내고 말았다. 그 바람에 모두 그것이 씨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자들은 당장 황제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이것은 호밀의 씨앗인 것 같습니다. 달걀만한 크기의 씨앗이라는 말에 깜짝 놀란 황제는 다시 학자들에게 이 씨앗이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알아보라고 명령했다. 학자들은 또다시 곰곰이 생각하며 온갖 책을 다 뒤져봤지만 아무 단서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황제에게 가서 고했다. 저희의 책에는 이것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대답할 수가 없사옵니다. 농부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늙은 농부 중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씨앗을 뿌렸는지 아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황제는 신하들에게 늙은 농부 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은 늙은 농부를 찾아 황제에게 데려왔다. 그 농부는 이도 다 빠지고 얼굴도 다 쪼그라진 늙은이였다. 그는 지팡이를 2개나 짚고서야 간신히 궁에 들어설 수 있었다. 황제는 그에게 씨앗을 보였다. 그러나 늙은 농부는 벌써 눈이 어두워졌기에 씨앗의 절반은 눈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절반은 손으로 더듬어야 했다. 황제가 그에게 물었다. 여보게, 그대는 이 씨앗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아는가? 혹시 그대 밭에 이런 곡식을 심은 적이 있거나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씨앗을 산 적이 있는가? 늙은 농부는 귀도 어두워 간신히 말을 알아들었고 겨우겨우 이해했다.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저는 밭에 이런 곡식을 심은 일도 없고 거두어 들이거나 사들인 적도 없습니다. 제가 곡식을 사던 시절에는 씨앗들이 모두 이것보다 작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어디서 이런 씨앗이 생겼는지 알지도 모릅니다. 황제는 다시 이 늙은 농부의 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신하들은 그의 아버지를 황제 앞으로 데려왔다. 이 영감 역시 쪼글쪼글하게 늙었긴 하나 그는 아들과 달리 지팡이를 하나만 짚고 들어섰다. 황제는 그에게도 씨앗을 보여주었다. 그 노인은 아직 시력이 남아있어 어떤 물건인지 금방 알아보았다. 황제가 그에게 물었다. 여보게, 그대는 이 씨앗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아는가? 혹시 그대 밭에 이런 곡식을 심은 적이 있거나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씨앗을 산 적이 있는가? 이 노인은 귀가 다소 어둡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보다는 말을 더 잘 알아듣는 편이었다.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저는 밭에 이런 씨앗을 뿌린 일도 없고 거두어 들이거나 사들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지을 때에는 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거두어 들인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모자라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씨앗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농사를 지을 때는 씨앗이 요즘 것보다 더 크고 많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씨앗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부친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부친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제가 농사를 짓던 때보다 생산량이 많고 씨앗도 한결 더 굵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의 부친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노인의 말을 들은 황제는 그의 아버지를 데려오기 위해 다시 신하들을 보냈다. 얼마 후 황제 앞에 나타난 노인의 아버지는 지팡이도 짚지 않은 채 걸어왔다. 걸음걸이도 가볍고 눈도 밝고 귀도 잘 들렸으며 목소리도 또렷했다. 황제는 이 노인에게 다시 그 씨앗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노인은 그것을 이리저리 만지며 자세히 뜯어본 뒤 말했다. 이렇게 오래된 곡식은 참으로 오랜만에 봅니다. 노인은 씨앗을 물어뜯더니 입에 넣고 자근자근 깨물며 맛보았다. 호밀 씨앗입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그때라니 여보게 어디 한번 말해보게. 어디에서 이런 씨앗이 생겼는가? 혹시 그대 밭에 이런 곡식을 심은 적이 있거나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씨앗을 산 적이 있는가?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어디에서나 이런 곡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평생 이런 곡식을 먹어왔으며 다른 사람들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다시 물었다. 그럼 여보게 어디 말해보게. 그대는 이런 씨앗을 어디에서 구했는가? 그대 자신이 직접 밭에 뿌렸는가?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누구도 씨앗을 사거나 파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풍족한 곡식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곡식을 직접 심기도 하고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타작하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다시 한번 물었다. 여보게 어디 한번 말해보게. 그대는 어디서 이런 곡식을 심었고 어디에 그대의 밭이 있었는가? 노인은 대답했다. 저의 밭은 하나님의 땅이었을 뿐입니다. 어디든 쟁기질을 한 바로 그곳이 저의 밭이었습니다. 땅은 자유였습니다. 제 소유의 땅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제가 지닌 노동뿐이었습니다. 황제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말해보게. 첫째, 옛날에는 이런 씨앗이 많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은 생기지 않는가? 둘째, 그대의 손자는 두 개의 지팡이를 짚었고 그대의 아들도 지팡이 하나를 짚고 왔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가뿐하게 걸을 수 있는가? 눈도 밝고 이도 실하고 말도 또렷이하고 상냥해 보이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일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남의 것을 넘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것을 가지고 만족했을 뿐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어른보다 슬기로운 소녀들.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은 이른 봄이었다. 설매만 타고 다니지 않았을 뿐 산과 들에는 아직도 눈이 남아 있었고 마을에는 군데군데 눈이 녹아 흐르고 있었다. 두 채의 집 사이에 있는 빈터에는 얼었던 거름 더미가 녹으면서 흘러내린 물이 고여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었다. 그 웅덩이 옆에 있는 두 집에서 두 소녀가 나왔다. 한 아이는 어렸고 한 아이는 그보다 약간 위인 듯했다. 두 아이는 모두 어머니가 만들어준 새 사라판을 입고 있었다. 작은 소녀의 옷은 하늘색이었고 큰 소녀의 옷은 꽃무늬가 수놓인 노란색이었으며 두 아이 모두 빨간 머리 수건을 둘렀다. 두 아이는 기도를 드리고 난 뒤 서로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자랑하며 놀기 시작했다. 한참을 재미있게 놀던 아이들은 갑자기 웅덩이에서 물장난을 치고 싶어졌다. 작은 소녀가 구두를 신은 채 웅덩이로 들어가려 하자 큰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들어가면 안 돼, 마라샤. 엄마한테 야단 맞는단 말이야. 나는 구두를 벗고 들어갈 테니 너도 구두를 벗어. 두 소녀는 구두를 벗고 치마를 잔뜩 말아 올린 뒤 웅덩이 양 끝에서부터 서로 마주보며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발목까지 물에 잠기자
마라샤가 말했다. 물이 꽤 깊어서 나 무서워. 괜찮아. 그렇게 깊지 않을 거야. 이쪽으로 건너와. 둘은 점점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아쿨카가 말했다. 마라샤, 조심해 서구로와 물이 튀지 않게. 그 순간 마라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아쿨카의 새 사라판에 온통 흙탕물이 튀고 말았다. 옷은 더러워졌고 코에도 눈에도 흙탕물이 잔뜩 튀었다. 아쿨카는 사라판에 흙탕물이 튄 것을 보더니 마라샤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무섭게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마라샤는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웅덩이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아쿨카의 어머니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딸아이의 사라판이 물에 젖어 셔츠까지 더러워진 것을 보았다. 너 왜 이렇게 된 거니? 마라샤 때문이에요. 저에게 일부러 흙탕물을 뿌렸어요. 그 말을 들은 아쿨카의 어머니는 도망치던 마라샤를 붙들고 목덜미를 철썩 때렸다. 그러자 마라샤는 원거리가 떠나갈 듯이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라샤 어머니가 냉큼 뛰어나왔다. 무슨 일로 우리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마라샤의 어머니가 아쿨카의 어머니에게 무섭게 대들었고 거친 말이 오갔다. 두 여자는 서로 지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다. 남자들까지 뛰어나와 거리에는 금방 많은 사람이 모였고 모두 자기 나름대로 떠들어대는 통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자칫하다가는 모두 맞부터 치고받는 몸싸움이 벌어질 지경이었다. 그때 아쿨카의 할머니가 남자들 사이를 비집고 무리의 가운데로 들어서서 두 사람을 타이르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거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곧 서로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인데 이렇게 싸움을 벌이며 죄를 짓다니. 그러나 아무도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금방이라도 서로 후려칠 듯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 아쿨카와 마라샤가 아니었다면 할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싸움을 말릴 수 없었을 것이다. 여자들이 서로 헐뜯는 동안 아쿨카는 자신의 옷에서 진흙을 털어내고 다시 웅덩이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돌을 하나 집어 웅덩이 앞쪽의 땅을 파기 시작했다.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이 거리로 흘러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곧 마라샤도 작은 나무 토막을 이용해 수로를 파는 일을 돕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막 싸움을 시작할 때였다. 소녀들이 만든 수로를 통해 웅덩이의 물이 할머니가 어른들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던 거리로 흘러내려 가고 있었다. 소녀들은 작은 개울을 사이에 두고 물줄기를 따라 거리로 내려왔다. 아쿨카는 외쳤고 마라샤는 까르르 웃느라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두 소녀는 함께 달리면서 나무 토막이 물길을 따라 흔들거리며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즐겁게 웃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것을 본 할머니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네. 어른이면서도 이렇게 아이들 일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 말일세. 아이들은 벌써 깨끗이 잊어버리고 저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잖나. 저 두 아이들이 자네들보다 훨씬 현명하구먼. 어른들은 두 소녀 앞에서 문득 창피해졌다. 그들은 자신의 어처구니 없었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각자 제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여기까지 더 클래식 출판사의 도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일부를 소개하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으뜸으로 꼽힙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달걀만한 씨앗에서는 현 시대의 사람들의 탐욕과 열망에 관하여
현재를 만족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 건강한 몸과 마음이 깃든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어른보다 슬기로운 소녀들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한 현재의 삶에서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관계가 원만해지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러시아의 민담에서 기인한 이야기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 답하게 합니다. 짧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더욱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